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우정의 비밀, 노년의 친구 관계 재구성이라는 글 일부를 좀 살펴볼 건데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는 맨날 비슷한 사람한테 끌리지? 아니면 관계에서 왜 자꾸 비슷한 상처를 받을까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답이 아주 어릴 적에 만들어진 관계 맺기 방식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 보면서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우정, 또 건강한 관계는 어떻게 맺는지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혹시 좀 외롭다 느끼시거나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이다 하셨다면 오늘 얘기가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관계 맺는 방식 있잖아요. 그 뿌리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들면서 우정이라는 게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건 가꾸고, 어떤 건 또 의식적으로 멀리해야 하는지, 이런 걸 좀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뭐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여러분 각자 관계를 좀 돌아보고, 이건 내 삶에 좀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지점을 찾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 어릴 때 친구 사귀 동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방식이 진짜 놀랍게도 성인이 된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어떤 분은 꾸준히 관계를 잘 맺는데 어떤 분은 늘 막 뜨겁게 시작했다가 금방 식거나 아니면 누가 먼저 떠나거나 그런 경우 반복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뭐 유독 싸우는 친구만 만나거나 꼭 배신당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제 애착이라고 연결해서 설명하죠. 애착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중요한 다른 사람, 특히 아주 어릴 때 주 양육자, 보통 어머니죠. 어머니와 어떻게 정서적 유대를 맺었나 이건데요. 그때 생긴 패턴이 그 이후에 모든 인간관계, 특히 이제 좀 가까운 관계 맺는 방식의 어떤 원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어릴 때 이제 충분히 안정적이고 뭐 예측 가능한 사랑, 보살핌 이런 걸 경험했다면 안정애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기본적으로 좀 믿고 관계에서 뭐 갈등이 생겨도 비교적 잘 풀고 회복하는 힘이 있죠. 근데 반면에 어릴 적 경험에 따라서 다른 패턴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피 애착 유형. 이런 분들은 좀 친밀한 관계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그냥 감정적으로 싹 거리를 두거나 아예 관계에서 도망치려는 경향이 있어요. 상처받을까 봐 미리 벽을 치는 거죠, 뭐. 아, 그렇군요. 또 다른 유형도 있죠. 막 관계에 불안해하고 집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네네, 그게 이제 불안애착 혹은 뭐 집착애착이라고도 하는데요.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려워서 계속 상대방 사랑이나 관심을 확인하려고 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관계가 더 불안해지는 그런 악순환을 줬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런 패턴들이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핵심은 뭐냐면 이 애착 패턴이 우리 관계 방식을 이해하는 데는 되게 강력한 틀이긴 한데 이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감옥은 아니다 이겁니다. 과거 경험이 우리한테 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은 아니라는 거죠. 아, 그 말이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불안정한 애착 패턴을 가졌다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성인이 된 다음에 맺는 건강한 관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좋은 친구라던가 뭐 배우자랑 안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과거와는 다른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또 뭐 상담이나 자기 성찰 통해서 내 패턴이 이렇구나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다르게 선택해야지 노력하면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 이 글은 이걸 강조해요. 과거가 우리를 만들긴 했지만 우리를 가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는 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네, 과거 패턴을 이해하는 것에서 이제 현재랑 미래 관계로 넘어가 보죠. 사랑, 우정, 둘 다 중요한데 이게 성격이 꽤 다르다고 하네요. 사랑은 막 격정적이고 심장 뛰게 하지만 때로는 눈멀게 하는 불꽃 같다면 우정은 잔잔하고 깊은 바다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훨씬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는 관계다. 이거죠. 네. 사랑은 주로 이제 1대1의 배타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반면에 우정은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요. 여러 사람이랑 동시에 뭐 다양한 깊이로 우정을 맺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우정의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진다. 이 점을 이 글이 분명히 지적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결혼하거나 좀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에 정착하면 새로운 로맨틱한 사랑을 찾는 건 현실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제약이 따르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직설적으로 두 번째 사랑은 불륜일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우정은 삶의 확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와, 두 번째 우정은 삶의 확장이다. 그 표현이 확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새로운 연애 상대 찾는 것보다 좋은 친구를 더 만들고 깊이 사귀는 게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같이 성숙하고 깊어지는 우정은 그냥 뭐 외로움 달래주는 걸 넘어서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한 기둥이 되고 심지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노년에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보다는 이런 깊은 우정이 더 간절하고 소중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우정, 어떤 친구들이랑 만들어 가야 할까요? 요즘 뭐 관계 단절, 손절 이런 이야기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친구 관계에 좀 더 엄격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이 글의 관점은 조금 흥미롭습니다. 나이 들면 어차피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좁혀지고 진짜 소수만 남는데 그 과정에서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속 썩이는 친구가 있어도 너무 쉽게 내치지는 말라는 그런 뉘앙스예요. 원래 인생이란 그런 면도 있는 법이다 이러면서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라 이런 거죠. 물론 뭐 모든 관계를 다 안고 가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다만 사소한 결점이나 뭐 가끔 마찰 때문에 오랜 인연을 너무 쉽게 정리하기보다는 관계에 좀 큰 그림을 보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제언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곁에 두거나 다시 연결해야 할 친구 유형들은 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바로 슈퍼 친구. 이름 재밌죠? 슈퍼 프렌드. 이게 뭐냐면 아주 오랜만에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편안한 친구. 혹은 과거에 나한테 결정적인 도움을 줬거나 늘 변함없이 나한테 잘해줬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친구.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연락이 좀 뜸해졌더라도 문득 그 친구 진짜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 존재들 있잖아요.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잊고 지냈던 이런 슈퍼 친구들을 다시 찾아 연락해보는 게 노년의 삶에 큰 힘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정말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내 인생의 슈퍼맨, 슈퍼우먼 같은 거죠. 두 번째 유형은 비유가 아주 인상적인데요. 셔블 친구, 셔블 프렌드. 이런 농담 혹시 아세요? 새벽 2시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내가 방금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시체 묻어야 돼 이랬을 때 그래서 샵은 어디 있는데? 이렇게 되묻는 친구요. 물론 극단적인 비유지만 핵심은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거나 심지어 좀 잘못된 상황에 놓였을 때조차 자기 손해를 담수하고 기꺼이 내 편이 돼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깊은 의리를 가진 친구를 뜻합니다. 와, 그런 친구 있으면 진짜 든든하겠네요. 근데 현실에선 뭐 찾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도 이런 샵 친구는 거의 뭐 신화적인 존재에 가깝고 만약 있다면 그건 진짜 신이 내린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한 슈퍼 친구들만 곁에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슈퍼 친구랑 샵 친구. 과거와 현재의 든든한 지원군들이군요. 근데 또 다른 중요한 그룹이 있다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특히 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젊은 친구들입니다. 과거에는 정보 자체가 귀했고 경험 많은 연장자가 그 정보를 거의 독점하면서 지혜와 권위를 가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인터넷, 기술 발달로 정보는 막 넘쳐나고 누구나 접견 가능하게 됐죠. 이제 중요한 건 정보 소유가 아니라 그 정보를 얼마나 빨리 해석하고 새롭게 조합하고 실제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느냐 이 능력이에요. 챗 GPT 같은 AI 도구 능숙하게 쓰거나 새로운 기술 트렌드 빨리 배우고 적용하는 능력. 이건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더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나이 든 세대가 먼저 젊은 친구들한테 다가가서 배우고 질문하고 심지어 조언을 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권합니다. 젊은 세대의 새로운 관점, 기술 활용 능력, 여기에 연장자의 경험과 지혜가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과거의 지혜를 상징하는 슈퍼 친구 챙기면서 동시에 미래를 열어갈 젊은 친구들이랑도 적극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이 두 축이 건강한 노년의 친구 관계 만드는 핵심이다.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과거의 뿌리와 미래의 가지를 모두 좀 튼튼하게 가꿔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리를 좀 둬야 할 사람들은 없을까요? 관계를 웬만하면 끊지 말라고 했던 이 글도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손절을 권합니다. 첫 번째는 나쁜 인간들,
배드 피플.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희생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뭐 명백한 사기꾼이라던가 나를 철저히 자기 목적 달성 도구로만 취급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죠. 이런 사람들은 뭐 다른 관계에서도 배척당하거나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거나 충격받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말고 단호하게 관계 정리해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경계해야겠네요. 근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유형이 있다고요? 네, 두 번째 부류는 악마 같은 사람들, 이벨 피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훨씬 더 교묘하고 파괴적입니다. 나쁜 인간들이 주로 뭐 물질적, 현실적 이득을 위해 우리를 이용한다면 이 악마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 즉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삶 전체를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요. 머릿속으로 들어와서 지배한다.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대표적인 예로 가스라이팅이나 그루미올 하는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교묘하게 상대방의 현실 인식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못 믿게 하고 결국 가해자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이죠. 그루밍은 주로 아동이나 좀 취약한 성인을 대상으로 신뢰를 쌓은 뒤에 길들여서 성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경계를 막 무너뜨리고 지속적인 비난이나 칭찬으로 정서적으로 길들이고 외부 세계랑 접촉을 차단시켜서 고립시킵니다. 마치 뭐 사이비 종교가 신도 세뇌하는 거랑 비슷하죠. 상대방의 자율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자기한테 예속시키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만약에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은 절대로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교묘해서 피해자 스스로 벗어나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혹은 상담 전문가 같은 외부의 도움을 즉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이 통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고 나쁜 관계 뜯는 거 말고 우정을 더 깊게 만드는 또 다른 열쇠가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취약성, vulnerability, 이 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취약한 존재잖아요. 갓 태어난 동물들은 금방 스스로 서거 걷지만 인간아기는 울음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한 상태로 태어나죠. 이런 근본적인 취약성은 나이가 들어서도 뭐 자존감이 흔들리거나 능력의 한계를 느끼거나 신체적으로 노화하거나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랑 함께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약점을 감추려고 애쓰죠. 그렇죠. 강하게 보여야 살아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이 글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흥미롭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강인함이 유리할지 몰라도 깊은 우정 관계에서는 오히려 나의 약함, 비족함, 심지어 부끄러움까지 솔직하게 드러내는 취약성이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용기를 내서 가면을 벗고 속마음을 드러낼 때 상대방은 경계심을 풀고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겠구나. 나한테 마음을 열고 있구나. 이런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마치 방어벽을 먼저 내리는 행동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도감을 느끼게 하고 심지어는 그 약한 모습을 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물론 뭐 아무한테나 함부로 약점을 보여선 안 되겠지만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 취약성을 드러내는 순간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진정한 연결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글에서는 이걸 황량한 광야에서 서로 우물을 발견한 느낌이라는 아름다운 비유로 표현합니다. 서로의 가장 깊은 갈증을 알아보고 채워주는 관계가 된다는 의미겠죠. 서로의 부끄러움을 나눌 수 있을 때 진정 자유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정말 와닿는 말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친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고요. 외로움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하나요? 외로움을 느낄 때 무작정 그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먼저 그 정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깊은 불안감의 다른 표현인지 아니면 단순히 심심함 때문인지 혹은 사람들한테 다가갔다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건 아닌지 이걸 좀 구분해 보라는 거죠. 원인에 따라서 대처법이 다르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뿌리 깊은 불안감에서 오는 외로움이라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담 같은 걸 통해서 근본 원인을 좀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반면에 그냥 단순히 심심해서 느끼는 외로움이라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책을 읽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른 활동에 몰입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에 대해 재미있는 언급을 하는데요. 사람은 뛰면서 동시에 깊은 외로움을 느끼긴 어렵다고 하네요. 신체 활동이 감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의미겠죠. 고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외롭다면요. 이게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의 전환에 제안합니다. 바로 인간은 누구나 거절당하며 산다는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크고 작은 거절들을 경험하면서 살아남은 거절 생존자들이에요. 앞으로도 거절당하는 일은 계속 있겠죠. 근데 그게 그리 대단한 일이냐는 겁니다. 거절을 너무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반드시 들어줘야 할 이유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 역시 다른 사람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서로의 필요와 한계 속에서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거절당하며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존재다. 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친구한테 연락했는데 약속 거절당했다. 물론 서운할 수 있죠. 근데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이번엔 사정이 있나 보네. 다음에 다시 연락하거나 다른 친구 찾아봐야지 하고 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주변에 정말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건 왜일까요? 그럴 경우엔 세 가지 가능성을 스스로 좀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첫째, 혹시 내 기준이 너무 높아서 아무도 친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닌지. 둘째, 혹시 나 자신이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기 어렵게 만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셋째, 혹시 친밀함 자체에 대한 두려움 같은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인 이유로 관계 맺기를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해결책으로는 나의 특별하고 잘난 모습, 고고한 부분으로 소통하려 하기보다 나의 가장 평범하고 보편적인 모습, 평범한 부분을 상대방의 평범함에 맞춰서 다가가 보라고 조언합니다. 위대한 성취나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연결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든다는 게 어쩌면 정해진 스텝 딱딱 맞춰 추는 춤이 아니라 좀 서툴고 어설퍼도 그냥 나만의 리듬으로 추는 나만의 춤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글에서도 막춤이라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그게 내 춤이라는 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때로는 좀 뻔뻔해질 필요도 용기를 낼 필요도 있겠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 태어나 혼자 죽는 고독한 존재이지만 뱃속 당둥이조차 결국 각자의 삶에 살아가니까요. 그 고독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과의 연결에 갈망합니다. 친구가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한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꼭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재미있는 언급도 해요. 반려동물, 식물, 심지어 꾀꼬리나 도마뱀과도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다면 그거 역시 소중한 관계라는 거죠. 핵심은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위로받고 성장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자신의 친구 관계를 돌아보고 어쩌면 새로운 관계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데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의 마지막 제안처럼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꼭 거창한 약속 아니더라도 안부 묻는 짧은 문자나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애착 패턴이 현재 관계에 영향을 주지만 운명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기존의 친구 관계 속에서 혹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온 나의 익숙한 반응 패턴, 예를 들면 갈등을 그냥 피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매달린다거나 하는 그걸 딱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다르게 행동해 본다면 그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작은 시도 하나가 관계의 물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